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교과서는 43페이지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당사자가 그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느냐. 하려면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할 수 있다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요건을 충족한 사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제를 인정한 사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림을 지어버렸는데 전세 계약을 떠올리면서 볼게요.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IMF라는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죠. 그럼 반대로 해서 예상할 수가 있었다면 동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예상할 수가 없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이죠. 즉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여야만 하죠. 그죠? 따라서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사정 변경은 동원칙 적용될 수 없다. 그 다음 어디까지는 이와 같은 표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출제됐던 지문이요. 당연히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원칙이죠. 지켜야 한다고 원칙이요. 그런데 이 같은 계약 준수 원칙을 끝까지 고집하는 순간 일방에게 너무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원칙의 예외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신의처부터 파생되는 원칙입니다. 이때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요. 그래서 앞서 전세 계약의 가장 기초된 사정이 뭐죠? 전세금이죠. 그죠? 그 전세금이 IMF로 3억은 적당치 않죠. 그죠? 1억 5천이 적당하다. 그죠? 이와 같은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개인적, 주관적 사정은 동원칙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의 43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따라서 계약에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이죠, 리얼. 계약 성립에 기초되지 아니한 사정, 거기다 척가심이죠. 따라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초가 되지 아니했던 거죠. 이 같은 사정의 변경이 있더라도 동원칙은 적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따라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의 변경만이 동원칙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계약이 기초가 되지 않았던 사정은 변화가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정 변경에서 해제할 수 없죠. 그죠?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표현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요. 따라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사정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어야만 한다. 그죠? 따라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사정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아니한 경우는 동원칙에 적용이 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자, 여기까지 실효 원칙을 사정 변경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봤어요. 자, 두 번째 파생 원칙, 실효 원칙이요. 자, 실효 원칙 다시 한번 볼게요. 한 절입니다. 직원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전기세를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자가 나쁜 짓을 했죠. 수용과하고 짜고서 전기세를 일부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일부를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돼서 잘렸어요.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법원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 변명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 아니했기 때문에 거친 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을에 대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동료 직원이 A도 똑같은 이와 같은 나쁜 짓을 해서 잘렸습니다. 근데 A는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통해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을도 충분히 그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자기도 뭐예요? 이와 같은 해고 무효 소송이라는 뭐예요? 권리 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복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교과서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뭐예요? 장기간 불행사입니다.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를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해요. 권리를 불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인 한전에서는 A는 복직 의사가 있지만 을은 복직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치 아니할 것이다 그죠? 믿었죠? 정당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뭐예요?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에 반해서 나도 복직하겠다 그죠? 이와 같은 해고 무효 소송을 거론하기는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은 뭐예요? 실효의 원칙이라 한다 그죠? 의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에서는 이 부분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효 원칙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 그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행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인 의무자 측에서는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치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정당한 믿음에 반해서 새3설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은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를 실효 원칙이라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체크할게요. 실효 원칙은 어떠한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이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죠. 근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분야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적용돼요. 모든 사건. 따라서 뭐예요? 실효 원칙은 모든 권리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되면 실효됩니다. 모든 권리. 따라서 어떠한 권리는 뭐예요? 실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실효 원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표현은 틀립니다. 딱 하나 있죠. 포기할 수 없는 권리죠. 인지청구권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인지는 뭐예요? 피죠, 그죠? 혈연관계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지청구권은 실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요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인지청구권을 제하고 모든 권리는 뭐예요? 실효 대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권리 행사는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틀립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해제권은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이요? 형성권이죠. 따라서 해제권은 권리 행사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제권은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X. 뭐만요? 인지청구를 빼놓고는 다 실효에 걸린다는 겁니다, 실효. 네. 신의성은 모든 법에 적용된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권리가 이 요건만 충족하면 신의성에 반해서 실효가 됩니다. 실효돼요. 따라서 이 표현은 뭐예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지청구권만 실효 대상의 A의 일부. 나머지는 뭐예요? 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례.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판례죠. 설명드렸던 판례요. 자, 그 다음 2번 이미 출제됐어요. 보세요. 해제 거 있죠. 결론.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틀리죠, 그죠? 당연히 실효된다, 그죠? 예. 모든 권리가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어요. 자, 해제권자가 뭐예요? 해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기간 불행사했어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예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잠정 채무 이행을 독촉했습니다. 채무함에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뭐예요? 행사치 아니할 것으로 믿었죠. 근데 느닷없이 해제를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해서 뭐예요?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예. 따라서 해제권도 뭐예요?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죠. 예, 받는답니다. 예. 그 다음. 권리자의 권리가 실효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불행사, 엔더. 그를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치 아니할 것이란 정당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 토지 위에 정부가 뭐요? 나의 허락도 없이 고압선의 철탑을 건설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나는 이에 대해서 뭐요? 토지 무당 사용의 대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토지를 종전에 다른 소유자로부터 샀습니다. 근데 종전의 소유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매수한 때로부터 뭐요? 나도 아직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장기간 불행사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행사가 신의척의 원칙은 뭐요? 이입에서 실효가 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매수한 때로부터 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한 불행사한 그 기간 플러스 전 소유자의 불행사 기간까지 합쳐서 실효 원칙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요? 내가 매수한 이후로부터 내가 권리를 불행사한 그 이후의 불행사 기간만 실효 원칙의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느냐. 당연히 뭐요? 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죠, 그죠? 연좌제 금지입니다. 연좌제 금지. 따라서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뭐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치 아니했다는 사정은 그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그죠? 그다음 결론. 인지청구권 실효 없다, 그죠? 인지청구는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머지는 뭐요? 다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받는다. 자, 마지막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으로 갑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은 다른 말로 금반원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파트는 뭐예요? 개별 판례를 최대한 숙지하는 거예요. 신의척은 다른 말로 조리.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죠? 건전한 국민들의 법적 상식이죠. 법적 상식을 조리. 그럼 내가 건전한 법적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 판단은 뭐예요? 신의척의 조리에 따른 판단이 되죠. 조리에 따른 판단이에요. 자, 모순의 금지 원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행위자가 이와 같은 선행행위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행위자의 행위를 믿고서 자신의 어떤 대응책을 강구를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뭐요? 행위자가 뒤돌아서서 뭐요? 자신의 앞선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해옵니다. 이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순간 행위자의 선행행위를 믿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앞선 행동과 뭐요?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신의척에 반해서 뭐요?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란다, 그죠? 다른 말로 금반의 원칙. 즉 개별 사건들을 우리가 쭉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면 이 결론은 맞아요, 그죠? 예, 나는 건전한 법적 상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판례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 직원이라면은 담보를 대출해 주고자 하면 가장 먼저 살필 게 뭐죠? 다가구 주택이라면 그게 세입자, 즉 은행보다 앞선 우선순위의 세입자가 어느 범위에서 뭐요? 보증금이 있느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사를 나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 한 명이 뭐요? 나는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까지 직원에게 떼어줬죠. 그럼 뭐요? 그게 선행이죠. 그럼 직원은 뭐요? 당연히 그 부분은 보증금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이를 뭐요? 공제치 않고 대출을 해줬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뭐요? 경매로 넘어가니까 태도를 돌변해서 뭐요? 나도 받아갈 보증금이 있다. 모순되는 여같은 두 번째 행동을 취해왔을 때는 여같은 행동은 앞선 행동과 모순됨으로 신의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똑같아요. 당연히 출제가 됐습니다. 즉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근데 그 소유자가 뭐예요? 이를 알면서도 이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뭐예요?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효임을 주장해서 뭐예요? 경매 절차를 저지하게 한 뭐예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취하지 않고 심지어는 배당기를 뭐예요? 배당금도 받아 챙기고 뭐예요? 경락기로부터 이사 비용까지 받고 임의로
명도까지 해줬죠. 그죠? 여기 앞선 행동이요. 그러면 경매 절차의 잘못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죠? 그런데 뒤돌아서서 뭐요? 경매 절차 무효임을 주장해서 경락이 되고 뭐요? 이전 넘게 말소를 구하는 것은 앞선 행동과 모순되죠. 이는 허용될 수 없다. 모순의 금지 원칙에서 제일 많이 떴던 판례가 이겁니다. 그 초창기에 우리 시험도 이 부분 제일 많이 떴어요. 첫 번째, 자 보세요. 3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를 했어요. 다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퇴직금을 공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 그 공탁금을 뭐요? 근로자가 조건 없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럼 해고를 다툰다는 의미입니까?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요. 않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뒤돌아서서 뭐요? 세월이 지나서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앞선 행동과 뭐요? 모순되는 해고 무효 소송을 거부합니다. 이는 금반환의 원칙에 반해서, 즉 모순의 금지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뭐요? 무건 대립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이 A로부터 뭐요? 대리권도 받은 바도 없이 뭐요? A를 대리하여 A 소유 토지를 이렇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망했죠. 근데 유일한 상속이다 보죠. 그래서 단독으로 상속을 한 후에 태도를 돌변해서 본인지에서 자신이 뭐요? 을과의 매매 계약을 초인을 거절하겠다. 이와 같은 행위는 뭐요? 신의재반에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자, 결론 기억하셔야 돼요. 무건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후 뭐요? 소유자인 본인지에서 초인을 거절한 것은 신의재반에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뭐요? 신의적 무건 대리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판례로 갑니다. 자, 5번 판례도 뭐요? 출제가 되었었던 판례입니다. 첫 번째 행동 볼게요. 채권 양도가 있었지만 채권 양도가 뭐야? 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야? 채무자가 이를 뭐야? 강간한 채 변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행동이에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치유가 됐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뭐야? 채권 양도 하자에서 채무 성의를 부인하고자 합니다. 앞선 행동과 모순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는 신세반에서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갑이 원래 자기가 연대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을로 하여금 대신 보증을 쓰게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자가 원청업체 사장이고 이자가 뭐야? 하청업체 사장이다. 그죠? 그럼 부탁을 거절할 수 없죠. 원래는 뭐야? 누구의 의무요? 자신의 의무입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뭐야?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을로 하여금 대신 보증을 하게 해놓고 뭐야? 갑이 대신 변제했다는 이유로 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원래 누구 거요? 원래 자기 거다. 그죠? 그래서 이는 신세반에서 허용될 수 없답니다. 자, 그다음 7번 판례도 당연히 출제가 됐어요. 보세요. 취득 시효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효 취득 완성자는 이를 이유로 뭐요? 그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 사실을 모르고,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치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쭉 나는 뭐요? 시효 취득했지만 시효 취득을 주장치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뭐요? 앞선 약속과 모순되는 시효 취득을 주장하면서 뭐요? 앞선 행동과 모순되기 때문에 신체반에서 허용될 수 없다. 자, 그럼 딸이 등장했죠. 그죠? 자, 우리 시험 칠 때까지는 신의적 파트, 권리 남용 금지 파트에서 뭐요? 딸이 등장하면은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뭐요? 신의적에 반한다. 또는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한 판례 사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당연히 요 사이는 뭐예요?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뭐야? 하여튼 우리 사건에서 우리 시험 교재에서 출제되는 딸이 등장하는 판례는 뭐야?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건이니까. 신의적 위반이다. 그죠?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물권법적인 어떤 지식도 포함됩니다. 딸이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자신의 토지 위에 딸로 하여금 뭐예요? 무상으로 건물을 지어서 소유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토지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딸 겁니다. 근데 딸이 그 건물에다가 저당 등을 잡았겠죠. 그죠? 예, 그때 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의 건물을 신축토록 성낙한 자가 그 건물이 뭐예요? 친딸의 채권자에게 강제경매 신청서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럼 건물의 소유자가 경락인으로 넘어갔죠. 그때 아버지가 뭐예요? 경락인에게 내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철거해라. 말도 안 돼요. 경락인은 누구의 권리를 넘겨받은 거예요? 딸의 권리를 넘겨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 자, 교과서 기출 지문을 볼게요. 24회차 기출 지문으로 갑니다. 보세요. 이 판례가 반복될 수 있다 그러죠. 예. 세무사가 됐든 뭐요? 변호사가 됐든 상관없어요. 교과서 판례는 변호사죠. 그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요? 약정된 보수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보수액이 뭐요? 부당하게 가하답니다. 그럼 뭐요? 보수 약정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뭐요? 가담 부분만 무효죠. 그 부당하게 가해서 신의세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뭐요? 상당 범위 내 보수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보세요. 해지입니다.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사와 은행과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 채무는 퇴산 이후는 해지할 수 있다. 그죠? 다만 해지 전에 확정된 채무는 뭐예요? 책임져야 되죠. 따라서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 이미 확정됐어요. 확정된 채무는 책임져야 되죠. 해지는 뭐야? 장래, 그죠? 퇴산 이후의 채무만 책임을 면한 거예요. 따라서 해지하더라도 뭐야? 이미 해지 전에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뭐야?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할게요. 이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일자도 뭐요? 주채무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미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다면 해지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판례는 쉽죠, 그죠? 네. 병원 입원 계약에 따라서 입원 환자의 휴대폰 등이 도난되지 않도록 신의적상 이를 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그 다음 인지청과 실효 원칙 적용 없다, 그죠? 네. 나머지 다 실효 원칙에 적용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24회차 개별 어떤 판례들이 뭐예요?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네, 5번. 관련 법을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무효. 편입학 의가 있으지만 이는 뭐예요? 법 위반으로 무효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하죠. 그죠?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에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뭐야? 학교 당국이 취소하더라도 이는 실수 기반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될 수가 없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입니다. 이때 취소는 뭐야?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게 불가하다. 그죠? 그래서 이는 실수 기반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1번 판례, 그죠? 2번 또 출제될 수 있어요.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가다다. 그죠? 그럼 어디까지가 무효입니까? 가다한 부분만 무효죠. 그러면 세무사 내지 변호사는 뭐예요? 가다한 부분은 청구 못하죠. 상당한 보수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 어렵다고 씁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는 불확정 채무는 이사가 뭐야? 퇴산 이후로는 해지할 수 있다. 다음은 뭐야? 해지니까 뭐야? 이미 해지 전에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뭐야?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인지청구는 실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무효죠. 무효는 끝까지죠. 그죠? 언제까지나. 따라서 편입학 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뭐야? 그 허가가 무효라면은 학교 당국이 이를 이유로 뭐야?
편입학 허가를 뭐야? 취소를 하는 것은 실수 기반이 될 수 없다죠. 없다. 매일 문제 5번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1번 지문을 보기 전에, 자, 1번 지문. 최근에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교과서 47페이지로 가보세요. 교과서 47페이지요. 교과서 47페이지에 판례 1번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최근에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한 판례요. 자, 접근합니다. 신의적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개별적 사건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원칙이요. 모든 사건 거죠. 따라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도 똑같습니다. 모든 권리가 뭐예요? 요건만 충족하면 권리 남용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기본 이론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가 돼요. 내가 채권자라면 채권을 몇 년간 불행사하면 시효소멸돼요? 10년이죠. 그죠? 이와 같은 시효소멸을 막는 가장 완벽한 게 중단행위죠. 중단행위 중에서 뭐요? 재판을 청구한 게 가장 완벽하다. 그죠? 자, 그런데 시효 중단 조치를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그럼 중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소멸시효가 됐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채무자의 시효소멸의 주장도 뭐요? 권리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왜 권리남용이 되느냐?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뭐요? 시효 중단을 곤란케 했어요. 또는 시효 중단을 필요가 없게끔 뭐요? 채권자로 하여금 믿게 했습니다. 믿게 했어요. 채권자가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누구의 방해 때문에? 채무자의 방해 때문에 시효 중단을 못했습니다. 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그렇지만 채무자는 뭐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채무자의 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자가 충분히 중단을 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채무자의 방해 때문에 중단을 못 시켰죠. 그때 뭐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나쁜 채무자다. 그죠? 그와 같은 권리 주장은 권리 남용서 허용될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요? 여기 체크하시면 되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무효 주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신의적 위반이 아니라고 돼야 되죠. 근데 신의적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 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틀렸다. 그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앉아 풀어주세요. 앞부분 뭐예요? 왜 무효가 된 이유죠. 그죠? 왜요? 강행복귀에 반했기 때문에. 자, 국토법상에 뭐예요? 허가 구역된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죠? 무효입니다. 이때 허가를 받지 못해서 무효가 되면 기책 사유가 있는 자일지라도 뭐예요?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같은 무효 주장은 신수 기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전 앞부분은 우리가 읽어볼 필요 없죠. 무효는 뭐예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 주장이 실적 위반이라면 뭐예요? 그냥 틀리는 겁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신 스스로 뭐예요?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도 뭐예요? 이를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 같은 주장이 실적 기반이 될 수가 없다. 실적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3번 판례도 권리 남용에서 우리가 아주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권리 행사자가 그 행사를 통해서 뭐예요?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 일을 손해가 뭐예요?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은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없다. 엔더 뭐예요?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사까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 요건까지 구별가 돼야 되죠. 그죠? 상대방을 해할 의사.
대할 의사인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만은 걸람이 될 수가 없다. 해당 파트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4번 지문이 뭐요? 1번 지문하고 연결되는 똑같은 그 판례 사안이에요. 예. 4번 지문. 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시효 완성을 못 되도록 뭐요? 중단을 시킬 수 있는데 못 시켰느냐? 보세요. 소멸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뭐요? 이를 원용치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한 권리자가 그로부터 뭐요? 시효 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5번 지문이 엄청나게 길죠, 그죠? 상표권 행사가 권리 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그 제도 목적을 일탈해서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상거래 질서 뭐야? 의지를 피고 소유자 사이의 혼동을 조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못한 받을 만한 뭐야?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뭐야? 이와 같은 상표권 행사는 권리 남용될 수 있다, 그죠? 예, 도덕적으로 쭉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쉽게 떴죠, 그죠? 2번입니다. 무효 주장은 실수 기반이 될 수 없답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매일 문제 6번 보세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어디에요? 여기다 체크해야 되죠.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뭐예요? 그 사정이 계약에 기초된 사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뭐예요? 그 후 변경되어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서 손해를 입었더라도 뭐예요? 이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적용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해제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 2번 여기죠, 그죠? 여기 체크할게요.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의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계약을 이사직 사임이라는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죠? 확정채무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연대 보증계약만 해지할 수 있어요. 계속적 거래관계는 불합정 채무의 연대 보증계약만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디귿. 신적 파트에서 제일 자주 뜨는 질문이죠. 신의적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민법 위조는 임의법규다, 강행법규다? 강행법규, 그죠? 그래서 법원이 뭐요? 당사 주장 없더라도 뭐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죠, 그죠? 네. 신의적 위반,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의 위반은 강행 규정의 위반이므로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 무효 주장. 끝났죠, 그죠? 무효 주장은 신의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바로 틀죠, 그죠? 예.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신 스스로 뭐요?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라도 뭐요?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이 같은 주장이 신수 위반이 될 수가 없다. 자, 지금까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내용들까지 봤어요. 자, 그럼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것을 교과서를 다시 한번 펴보세요. 39페이지요. 첫 번째, 민법 위조는 뭐예요? 일반 조항이다, 그죠? 일반 조항. 그 다음 3번, 쌍글 3번, 강행법규죠. 따라서 법원은 당사의 주장이 있든 없든 뭐예요? 직권으로 신의적 위반,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 적용 범위 넘기시면은 민법 전체 적용되는 원칙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과 관해서는 뭐예요? 1번 최종적인 민사법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2번 신의척을 통해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그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권리 창설, 변경, 소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한 개입니다.
신의척 제도는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다. 그죠? 그럼 개별 강행법규에 관계에서 신의척 적용 결과가 개별 강행법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신의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에게 뭐요?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척 위반이 될 수 없다. 그죠? 없다. 그 다음에 파생원칙과 관련해서는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해서 뭐요? 판례가 실제 사건에서 해제권 행사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해지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해지권 행사와 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뭐요? 변제기와 채무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한 해지는 있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만요? 계속적 거래 관계란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만 이사의 사임이라는 사정 변경으로서 연대보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해지니까 뭐예요? 그 해지 전에 이미 생긴 확정 채무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실효 원칙은 모든 권리가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인지 청구는 실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은 개별 판례를 여러분이 쭉 보시고, 자, 그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으로 옵니다. 자,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면 뭐예요? 교과서의 외울 필요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권리자의 정상적인 권리 행사 같이 보이지만 그 권리 행사가 뭐예요? 권리가 인정되는 한계를 벗어나서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 한다. 자, 이하고서 시험 문제를 여깁니다.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해당해서 그 효과 발생이 뭐예요? 부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뭐예요?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한계를 벗어난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실현된다고 하죠. 자, 교과서 보세요. 객관적 요건과 해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과서에 체크되어 있죠. 불성실한 불행사도 뭐예요?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 부분 체크를 다시 부탁드릴게요. 자, 객관적 요건. 권리가 인정된 한계를 벗어난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불행사도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려면은 권리 행사자에게는 뭐예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로지 뭐예요? 상대방을 해할 의사. 그죠? 즉 타인을 해할 의사. 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가장 먼저 뭐예요? 법전에 입법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타인을 해할 목적의 권리 행사는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럼 독일법상은 뭐예요?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려면 타인을 해할 의사, 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립한 서의서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타인을 해할 의사라는 문구가 법전에 실려 있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 법도 서의서법을 따라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뭐요? 권리 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 타인을 해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뭐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을 인정을 합니다. 네, 시험 문제는 판례죠. 자, 체크할게요. 판례. 판례는 뭐예요? 원칙, 주관적 요건까지도 요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판례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요건 플러스 뭐예요?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가 되어야만 권리 남용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만 입증이 객관적 요건은 입증이 쉽죠. 근데 주관적 요건은 행위자의 가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입증이 곤란하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은 어떻게 인정하느냐? 주관적 요건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뭐예요? 인정되면 이를 통해서 뭐예요? 추측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죠? 즉, 판례하면은 권리 남용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까지도. 다만,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통해서 추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볼게요. A 토지, B 토지가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어요. 근데 갑이 뭐요? 경계를 침범해서 뭐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B 토지 소유자이 뭐요? 어른. 이를 이유로 경계를 침범한 이 건물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그죠?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 조건, 객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자, 그럼 객관적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지 볼게요. 이자는 B지 소유자는 뭐요? 경계를 침범한 그 건물 부분을 뭐요? 철거를 하더라도 자식에는 거의 이득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 10cm 정도를 침범했어요. 그런데 뭐요? 철거를 하게 되는 순간 건물 소유자의 뭐요? 갑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권리 행사자에게는 이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에는 뭐요? 엄청난 손해가 있죠. 그럼 권리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죠. 객관적 요건 충족했어요. 그때 그러면 내가 갑이라면 을에게 어떻게 타협을 들어갑니까? 그죠? 내가 손해배상하겠다, 그죠? 그럼 그 부분에 필요한 토지를 뭐야? 내가 시세보다 더 주고 사겠다. 그런데도 을은 뭐야? 아무 말 없이 무조건 철거만을 고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을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엿먹으라고 하죠. 해할 의사를 추측할 수 있죠.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가 되어야만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적 요건은 뭐예요? 이와 같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통해서 추인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 경우 볼게요. 그래서 피지 소유자 을의 건물 철거 청구는 허용이 된답니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죠?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갑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는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을은 건물 철거는 청구 못하지만 토지 사용 대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고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하나 외우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려면은 주관적 요건 플러스 뭐예요? 객관적 요건까지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가 뭐예요?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 인정한 판례도 있죠, 그죠? 하나 외워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상객권 행사, 그죠? 그러면 다른 지문을 볼 필요 없죠. 상객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냐 여부는 주관적 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그죠?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 인정하고 있다. 우리 시험도 두세 차례 질문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제가 설명했던 뭐요? 내용을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교과서 판례 쭉 따르세요. 판례하면 뭐요? 권리자의 권리 행사, 권리남용이 되려면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그죠? 주관적으로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뭐요? 타인을 해할 의사가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 뭐요?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뭐요? 주관적, 객관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앞서 지문이 있었죠, 그죠? 예, 이 부분 체크할게요.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이를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 보세요. 을은 그 건물을 철거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상대방에는 엄청난 손해가 있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안 됩니다. 해야 할 의사의 뭐야?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만은 권리남용이 될 수가 없다. 매일 문제 5번 보세요. 매일 문제 5번 지문요. 매일 문제 5번 지문에 3번 지문.
권리 행사로 권리 행사자가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를 손해가 뭐예요?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 그죠? 이거 사정만으로 예측하시면 돼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될 수가 없다. 뭐가 빠졌어요? 타인을 해야 할 의사, 주관적 요건이 빠졌죠, 그죠? 이와 같은 객관적 요건만은 권리남용이 될 수가 없다. 즉, 판례는 주관적, 객관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입증이 곤란하죠. 이런 주관 요건은 정당한 뭐요? 이익을 고려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뭐요? 이를 통해서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체크할게요. 상계권 행사. 주관적 요건 필요 없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그죠? 주관적 요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계권 행사가 뭐요? 권리 남용이 되냐 여부는 타인을 해야 할 의사 뭐요? 필요 없다, 그죠?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효과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자의 권리 행사 같이 보이는 뭐요?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사가 권리 남용이라면 권리 행사로서의 의도했던 효과는 발생치 않습니다. 따라서 뭐요? 청구권이 남용이 됐다면 법원은 도움을 주지 않고 형성권이 뭐요? 남용이 됐다면 원했던 권리 변동의 효과는 발생할 수가 없고. 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죠. 권리 남용이라면 정상적인 권리 행사가 아니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당연히 뭐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돼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도 체크하시고 권리 남용이 있다 해서 뭐요?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그죠? 박탈하려면 반드시 뭐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딱 하나밖에 없죠. 친권상실제도밖에 없죠. 나머지는 권리 남용을 해서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리 남용이 있다면 뭐요? 권리 행사에서 효과만 발생치 않고, 그죠?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의 손해가 있다면 불법행위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권리 남용이 있다 해서 뭐요?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박탈하려면 반드시 명문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개별 판례들을 소개를 할게요.